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에게 작년 하반기는 참 특별한 시기로 기억이 되네요. 그때를 기점으로 제 인생이 완전 뒤바뀌었거든요. 저보다 뭐든 우위에 있었고, 그래서 저를 한참 얕보던 형님이 완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거든요. 제가 받은 유산이 훨씬 많아서요. 시어머니가 항상 장남 위주라 형님은 집안 행사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늘 오냐오냐 해주시더니만 저한테 이런 걸 물려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참 오래된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어요.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형님 가족은 이제 전처럼 저희한테 함부로 못해요. 특히 형님은 가족들 몰래 사고친 게 많아서 말 그대로 찌그러져서 지내고 있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서로는 이만 줄이고 본격적으로 저의 사연 이야기를 풀어놓도록 할게요. 저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도 있고 공부에 취미도 없어서 그저 그런 대학에 그저 그런 과를 나와 사회생활을 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잘 나가는 카페 홀 매니저였는데요. 과는 별로였어도 미디어에 관심이 많아서 줄창 보다가 영어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하다가 완전 불붙어서 엄청 열심히 하게 됐고 몇 년 새에 꽤나 유창하게 말하게 됐어요. 제가 홀 매니저가 된 건 영어 실력과 자랑 같지만 어디 가서 밉다는 소리 듣지 않는 외모 덕분이었죠. 사실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몇 번인가는 길 가다가 연예 기획사 명함도 받은 적 있어요.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죠. 어릴 때는 저도 그런 거에 혹해서 해보고 싶기도 했는데 연예인이건 가수건 아이돌이건 연기자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데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날에는 매장당하기 십상이고 주목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불확실함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들어서 포기했네요. 또 부모님이 격렬하게 반대하셨고요. 주변에서는 저렇게 딸이 예쁘면 연예인 시키라고 돈 많이 벌어서 집안 일으키고 좋지 않냐고 했지만 엄마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야. 남 앞에 나서는 인생이 쉬운 줄 알아? 그냥 마음 편히 살아.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나중에 알았는데 저한테 지금 이모 말고 그 위로 이모가 또 있었대요. 그 이모가 워낙 예뻐서 배우로 데뷔했었는데 그쪽이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 비슷한 위치의 다른 여배우가 엄청나게 견제를 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모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불면증의 위험에 거식증 등등 온갖 병을 달고 살다가 은퇴하고 얼마 안 가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대요. 아빠는 당시에 이모가 있던 기획사에서 매니저로 일하다가 그렇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다들 슬퍼하기보다는 바로 다음 스케줄 잡고 TV 나가서 웃고 촬영장 가서 연기하는 것에 회의가 느껴져서 관뒀다고 하네요. 그리고 평생을 엄마와 함께 동네에서 분식집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사연을 알게 된 건 대학에 걷고 난 후였어요. 그것도 둘째 이모가 말씀해 주셔서 알았죠. 저는 그제야 왜 부모님이 그토록 연예계 일하는 걸 반대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깨끗하게 포기했어요. 솔직히 이쁘다고 다 뜨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만큼 예쁜 건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는 카페 홀 매니저 하면서 다른 직원들하고도 잘 지냈고 나름 행복하게 지냈어요. 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그래도 적지는 않아서
엄마 아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가끔 주말 기차 여행도 보내드렸네요. 그럴 때는 가게 문 과감하게 닫고 가시라고 했어요. 저는 제 생활에 완전 만족하며 지냈고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희 카페 근처에 있는 작은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주로 유럽에서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수입하는 회사라고 했어요. 처음 저한테 말을 걸었을 때에도 올리브유 이야기를 했죠. 혹시 여기 올리브유 땡땡땡 거 쓰세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아시는 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올리브유 구분하시는 분 처음 봐요. 아, 그게 제가 그거 수입하는 회사에 다녀요. 늘 올리브유 구분하는 게 일이다 보니 알게 된 거죠. 쑥스럽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는 남편이 순진하기도 하고 좀 귀여워 보였어요. 그 후 저희는 점차 가까워져서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홀 매니저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그렇게 티오가 나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카페에 자주 오던 그 회사 임원분이 저를 잘 보셔서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있던 카페가 좀 유명한 데였고 사장님이 처음부터 월급도 다른 데보다 많이 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점차 제 연차가 쌓이니까 사장님이 어떻게 월급을 올려줘야 할지 고민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 카페를 차려야 하나 어디 딴 데를 가야 하나 꽤 생각이 많았거든요. 마침 그런 제게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라는 연락이 와서 이거다 싶어 얼른 했죠. 옮기게 된 레스토랑은 한남동 쪽에 있어서 남편과는 좀 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남편하고 사귀고 1년쯤 됐을 때였는데 얼마 후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양쪽 집에 알린 후 반응이 어떤지 보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 어머니도 먼저 만나보거나 하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남편은 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결혼한 형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어머니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저희 레스토랑에 친구들하고 오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주야, 엄마가 너 괜찮다고 하시더라. 나도 몰랐는데 너 일하는데 친구들하고 가보셨나 봐. 친구들한테 며느리감 있다고 알린 건 아니니까 오해 말고. 내가 꼭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셨대. 네 인상이 너무 좋고 밝아서 마음에 드신대. 나만 니네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바로 결혼 이야기 해보자고 하시네. 저는 너무 놀랐고 당황스러웠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 은근 기분도 좋았고요. 어차피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빼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뵈었죠. 부모님도 남편이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셔서 저희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결혼식도 잘하고 해방촌 쪽에 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남편 회사가 있는 강남보다 집값이 좀 저렴했고 제가 직장을 걸어서 갈 수 있어서 좋았죠. 저희는 정말 재미있게 소꿉장난하듯이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즐거움이 한2 달 못 갔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몰랐던 시댁의 모습을 알게 되면서부터였네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사람이라는 것과 아주버님과 윗동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뭐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형님은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시댁에서 만나니까 대놓고 저를 도우미 취급하더라고요. 언제 저랑 연락하고 말을 나눴다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이죠. 이제야 오네? 아니, 우리 다 배고파서 숨 넘어가겠다. 얼른 들어가서 우리 먹을 과일하고 음료 좀 내와. 나랑 우리 자기는 파스타 먹기로 했으니까 땡땡 파스타에서 주문하고 어머니는 아마 삼계탕 드실 거야. 그쵸, 어머니? 그래, 난 삼계탕이면 된다. 어머니 삼계탕은 땡땡땡에서 주문하면 돼. 거기 전화번호 있어. 동서랑 사방님도 먹고 싶은 거 알아서 시켜. 저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얼떨떨해서 일단 부엌에 들어가서 형님이 시키는 대로 과일을 준비하고 음료도 따랐어요. 남편이 불편한 표정으로 들어와서 저를 도왔는데 제가 제일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형님이 나서서 저렇게 저를 부려먹는데 그걸 당연하다는 듯 가만히 계시니까요.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결혼해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사람 고쳐지는 거 아니네. 에휴, 무슨 소리야 그게? 저희가 하는 말이 들렸는지 거실에서 형님이 목청을 높이더군요. 아직 멀었어? 얼른 과일 내오고 음식들 주문해. 일단 저는 시키는 대로 했고 그날 모든 잔심부름과 뒷정리,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등등도 다 저랑 남편이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속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 완전 구닥다리야. 옛날 사람, 형밖에 몰라. 무조건 장남이 최고, 이런 사람이야. 그래도 너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먼저 결혼 이야기도 꺼내서 내가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거든. 설마 하니 이렇게 본가에서 처음 다 같이 모이는 날부터 아주 당연하다는데 부려먹을 줄은 나도 몰랐다. 그럼 나랑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 혼자 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지. 엄마가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도 많이 사랑해 주셨고 배우고 싶은 것도 가르쳐 주시고 다 해 주셨는데 절대 선 넘지 말라고 한 게 형이었어. 집안에서는 장남이 전부라나. 엄마 집안도 원래 그 경상도 어디 유명한 그런 집안이 있어. 경상도가 다 그렇단 건 아니고 여튼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데다가 친가도 비슷해서 아주 쿵짝이 잘 맞은 거지. 엄마는 나 절대 형한테 선 넘지 말라고 하고 뭐든 형 말을 먼저 들어줬어. 그건 진짜 지금도 내가 불만인 건데 너한테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 형수가 저러고 설치는데 어떻게 꼼짝도 안 하시냐? 남편이 불쾌해하는 것도 이해가 갔어요. 저도 황당했으니까요. 물론 나이 드신 옛날 분들 장남 위주일 수 있고 집안에서는 형님이 저보다 윗사람이니까 기강 잡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건 저랑 남편은 무슨 그 집 머슴하고 부엌대기 같고 나머지는 양반들 같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형님은 제 학벌과 직업까지 우습게 봤어요. 곁들여 제 외모 평가까지도요. 하지만 아주버님도 시어머니도 그런 걸 제지하거나 뭐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불쾌한 티를 내면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다가 또 그러고는 했고요. 한 번은 굳이 제가 일하는 곳에 친구와 와서 브런치 메뉴를 먹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형님 친구분한테도 인사를 하고 제 권한에서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신상품 디저트를 직접 갖다 줬어요. 이거 저희 VIP 고객님들께 나가는 용도로 만드는 마카롱하고 아이스크림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두 사람은 제 앞에서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서자마자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네 동서가 싹싹하긴 하다. 예쁘고 보니까 일도 잘하는 것 같아. 얼굴값 한다 소리는 안 듣겠는데?
서방님 홀린 게 얼굴값 한 거지 뭐. 아니면 이런 데서 일하는 여자 쳐다나 보겠어? 사람이 재주가 없으면 얼굴이라도 이뻐야 된다는 거 딱 재보면 맞는 말이야. 그래야 먹고 살기라도 하지. 저는 듣고도 모르는 척하고 제 할 일을 했어요. 레스토랑은 제 직장이고 지금껏 제가 쌓아온 커리어가 녹아있는 곳이니까요. 얼굴 때문에 홀 매니저로 뽑혔다느니 하는 억울한 소리는 가끔 시기하는 직원들한테 듣기는 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한테, 그것도 저를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들으니 기분이 참 별로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도 잊어버리고 일에 열중하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형님은 곱게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건 계산할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제가 홀 전체를 보고 있는데 카운터 직원이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매니저님, 혹시 매니저님 가족분 돈 안 받는 거 맞아요? 저분 말씀이 매니저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 해서 잠깐 확인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날 형님이 먹은 건 저희 레스토랑에서 제일 비싼 것들이었고 와인도 최고급이었어요. 레스토랑이 프랜차이즈였지만 고급형이라 호텔 수준에 맞춘 곳이라서 가격들이 다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힐끔 카운터 쪽을 보니 형님이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호구가 되는 건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집안에서 우습게 보는 것도 열받는데 제 직장에 와서까지 저를 물먹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쩐지 형님이 왜 일부러 먼 한남동까지 왔나 했네요. 저는 일단 웃으면서 카운터로 갔어요. 음식은 다 마음에 드셨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형님 친구분이 제 눈치를 보며 말하더군요. 정말 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나 여기 말만 듣고 처음 와보는데 진짜 좋네요. 부모님 모시고 한번 오고 싶어요. 오실 때 연락 주세요. 제가 서비스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형님, 저희는 자기 부모님이 와도 무조건 직원이 다 책임지는 시스템 아니라서요. 제가 가족 할인은 해드릴 수 있어요. 25% 할인은 해드릴게요. 이거 그럼 동서카드로 계산해. 저희가 근무 시간에 자리 이탈하면 안 돼서요. 제가 지금 카드가 없거든요. 제 사물함에 있죠. 누가 카드를 근무 시간에 들고 있겠어요. 저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하고 가셔야 돼요. 형님이 계산하실 거죠? 뭐 친구분이 하셔도 제가 25% 해드리라고 할게요. 제 말에 형님은 금세 표정이 험악해지더니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어요. 야, 뭐 이까지 레스토랑이 별거라고 그러면 되고 안 되고가 많아. 니들처럼 식당에서 음식이나 나르는 것들이 웬 잘난 척이 이렇게 심해? 그냥 네가 해. 저희 모그룹이 대기업 땡땡땡이에요. 저희도 대기업 사원입니다. 여기 다 정직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사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 받아요. 어떻게 계산해 드릴까요? 아니면 카드 나눠서 계산하시겠어요?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무적으로 대하니 형님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형님 친구가 오히려 눈치 빠르게 자기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형님은 그건 또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쩔 수 없이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더니 저를 차갑게 보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좀 해 동서. 저는 카드를 바로 카운터 직원에게 건네주었고 계산이 끝난 후 영수증과 함께 받아서 다시 형님 손이 쥐어졌어요.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오실 때는 두 분 다 미리 연락 주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계단 밖까지 배웅했어요. 물론 그 후 시댁에서 저한테 돌아올 일은 각오하고 있었죠. 얼마나 심술을 부리고 저한테 못되게 굴지 짐작은 갔지만 그렇다고 매번 당하기는 싫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남편은 정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속이 다 후련하다면서요. 그런데 형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저를 공격하더군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를 이용한 거였어요.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날 퇴근 후에 시댁에 가봤더니 옆에는 형님이 앉아있는데 딱 저를 보는데 아주 고소하다는 조롱 가득한 눈빛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엄한 얼굴로 저한테 말했어요. 둘째 아니 네가 큰애를 친구 앞에서 창피를 줬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큰애는 네가 일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네가 계산할 거라 여겼는데 친구 앞에서 너무 사무적으로 계산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부끄럽고 민망했다더구나. 만약 그렇더라도 일단 네가 처리하고 나중에 네 형님한테 잘 말해볼 생각 없었니? 그러면 다들 좋게 끝났잖아.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 망신을 줘?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큰애는 장남 집안이야. 우리 집이 얼마나 장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너도 이제는 알 거 아니니? 집안마다 가풍이 다르니까 적응할 시간은 필요하겠다만 너도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구나. 얼른 큰애한테 사과하고 그날 큰애가 계산한 건 네가 돈을 붙여주고 마무리하자.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단단히 오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날 식사값을 저보고 보내라고 하죠. 형님은 옆에서 아주 애처로운 표정으로 가증스럽게 연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친구 앞에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희 집안 기간 엉망이라고 생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동서가 저를 뭔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동서 혹시 내가 동서를 함부로 대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러는데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뭐 자격지심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좀 긍정적이고 자존감 높게 살았으면 해. 윗사람이 이 정도로 너를 이해해주면 너도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그날 식사값 꼭 형님한테 보내주고 친구 앞에서 망신을 주면 어떻게 하니? 묵묵히 듣고 있던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 이상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감당하자는 마음으로 제 할 말을 했어요. 죄송한데 어머니,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저만 형님을 배려하고 맞춰줘야 한다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직장에 오면서 왜 연락 한 번 하는 배려는 없는데요? 저를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거 각오하고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서 제 이름 걸고 계산 안 하고 가버리면 다른 직원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머니는 형님이 친구한테 창피당하는 것만 생각하셨지 제가 직장에서 어떤 입장이 될지는 생각 못 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제가 매니저라는 권한을 함부로 휘두른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직장에는 엄연히 직장의 규칙이 존재해요. 저희는 거기에서 일하고 월급 받으면서 그걸 지키기로 한 거고요. 규칙을 지키지 않는 매니저를 어떤 직원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직접 서빙하지 않아도 되는 걸 서빙했고 VIP 고객들한테만 나가는 음식들도 제공했어요. 그리고 사전에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이기는 하지만 제 가족 할인 적용해서 25% 싸게 해드렸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도 제가 잘못했다고 하신다면 저도 사과할 수 없어요. 형님이 저를 당혹스럽게 만든 거는 왜 생각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안마다 가풍이 있다는 거 아는데요. 아무리 장남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집에 다른 사람들도 감정이 있고 밖에 나가서는 장남 차남 상관없이
그냥 한 인격체예요. 자기 몫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밥벌이를 할 수 없겠죠. 사실 저 이해 안 가는 거 많지만 그건 집안일이니 제가 적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에서까지 집안 규칙을 갖다 댈 수는 없어요.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함부로 지출할 수 없거든요. 그날 형님이 25% 할인 받고 나온 가격이 52만 원인데 저는 그거 쉽게 쓸 수가 없어서요. 그 점 양해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이 커졌고 형님도 의외의 반응이었는지 아주 경악할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제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어머, 세상에. 아무리 가방끈 짧고 무식하다고 해도 저 정도일 줄 몰랐어요. 어쩜 저래요, 어머니? 어머니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 좀 보세요. 네, 제가 학벌도 별로고 얼굴 반반해서 이렇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해 오셨잖아요. 저는 차분하고 싸늘하게 형님한테 말했어요. 둘째 너 정말 이대로 갈 거라고? 진심이니? 네.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저도 제 자존심을 지켜야겠어요. 아무리 시댁 어른들이라고 해도 더는 저 자신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네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 다음은 안 봐도 뻔하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한바탕 하고 갔다고 했고 남편은 그걸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변했다고 하시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도 엄마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통하다라는 거죠. 그 후에는 저한테 시댁 출입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안 보고 싶다는 거죠. 저도 그냥 그걸 받아들였네요. 그렇게 두어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하는 말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나랑 둘이 있을 때 슬쩍 이러더라. 형수가 자기 레스토랑 가서 52만 원씩이나 먹은 건 너무했대. 그것도 25% 할인인데 말이야. 남편은 시어머니 심경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출입 금지 명령이 풀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에는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남편 통에 보냈고요. 형님은 저를 아주 천하의 못된 년을 만들며 남편 듣는 데서도 여우가 사람을 홀렸다는 둥 그딴 말을 했다는군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어요. 시아버지 제사를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는 제가 먼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가 제사 준비하러 가겠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요. 갑자기 형님한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한 6개월 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진짜 기가 막혔어요. 동서, 지금 땡땡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나는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일단 동서가 가 있어. 서방님도 부르고. 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아니 그러면 형님도 바로 가셔야죠.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어도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요. 아, 나도 내 생활이 있잖아. 어떻게 그런 갑작스러운 일에 일일이 다 맞추라는 거야? 나는 연락했다. 어머니 저렇게 혼자 응급실에 둘 거 아니지? 얼른 가봐.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서둘러 병원으로 가면서 남편한테도 연락했어요. 남편도 곧 온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뇌졸중이 와서 출혈이 좀 있다고 했어요. 얼른 처치를 했고 며칠 입원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시어머니는 몸 한쪽이 조금 마비가 되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등 몇 가지 후유증이 남았어요. 누군가 옆에서 계속 시중을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하고 형님한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태어날 때 아주버님은 왔는데 형님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요. 제 손을 잡고 아주버님 차에 타시던 시어머니는 떠듬대면서 말씀하셨어요. 큰애는 어딨어? 어머니, 형님 본가로 오실 거예요. 오신다고 했대요. 그렇죠, 아주버님? 하지만 아주버님은 운전석 문을 열어놓고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픈 것만 아니면 이딴 싸가지가 집안 장남의 태도냐고 한바탕 퍼붓고 싶었네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본가에 와서도 우물쭈물 저한테 이것저것 떠넘기더니 후딱 가버렸어요. 형님한테 문자를 남겨도 오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큰애 하며 형님만 찾았어요. 저와 남편은 그날 작정하고 아주버님 댁을 찾아갔어요. 저렇게 장남 가족만 찾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그런데 형님이 이러더라고요. 집안에 장남이 잘 돼야 된다는 게 어머니 뜻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시간하고 에너지 뺏기면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피아노 레슨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도 할 도리는 할 건데 일단 어머님 좀 회복하실 때까지는 서방님 쪽에서 주로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걸 어머니도 더 바라지 않으실까요? 장남 위해 주시니까요. 그 자리에는 7살 난 아주버님 부부딸도 있었어요. 애 앞에서 싸울 수도 없고 저희는 어이가 없었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짐을 떠넘기는 게 보이잖아요. 아주버님은 자기네가 매달 얼마씩 부담하겠다며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어머니 아픈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아 집에 와서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본가로 들어가기로 했네요. 저희 둘 다 출퇴근하는 게 힘들어지지만 어쩌겠어요. 저희는 낮에는 도우미를 불러 시어머니를 케어하고 다른 때에는 저희가 직접 시중을 들었어요. 그러느라 정말 여행 한 번을 제대로 못 갔어요. 시어머니 옆에 있는 사이에 아들도 태어났고 저는 관리직으로 옮겼다가 코로나 때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당시 상황이 요식업계가 모두 어려울 때이고 저는 사실 진작에 창업을 했어야 하는 사람인데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승진을 하고 사무실에서 자리를 잡는 방법도 있기는 했지만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 병간호만 아니었으면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창업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도 점점 시어머니 병간호에 지쳐가고 있는데 저까지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이 육아도 해야 했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돈은 보냈지만 거의 찾아오지 않았어요. 명절 같은 때에나 시어머니 생신 때는 마지못해 얼굴을 내밀었지만 거의 연락도 없었고 발길을 끊었다고 봐도 무방했죠. 시어머니는 명절만 기다리고 살더라고요. 그때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큰아들 부부랑 큰손녀를 보니까요. 그러기를 7년. 저도 제 인생의 꿈은 거진 포기했을 때 시어머니 상태가 악화가 됐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하자 그제야 아주버님과 형님이 딸을 데리고 우르르 나타나서는 눈물 콧물 짜며 손을 잡고 아주 효부인 척 하더라고요. 저는 가짜나서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네요. 그런데 참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더라고요. 큰아들 사랑이 어찌나 지극하신지 그 와중에도 큰애, 우리 큰아들, 우리 큰손녀 하는데 빈정상했어요. 그동안 자기 옆에 있어준 건 저희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상태가 안 좋다가 잠시 정신이 드셨을 때 형님 손을 꼭 잡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벌써
유언장 정리는 다 해놨어. 니들 재산 상속 변호사랑 다 해두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아프신데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형님을 한 대 쥐어 받고 싶을 정도로 얄밉더군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했어요. 내가 우리 큰아들한테는 강남 아파트 준다고 해놨어. 어머니, 제가 그거 갖고 싶었던 거 알고 계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형님은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더 울면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시어머니는 멀찍이 있는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둘째야, 니들은 경기도에 있는 땅 그거 받으면 된다. 순간 형님과 아주버님 입가에 비웃음이 팍 퍼지는데 와, 진짜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재수없을 수 있나 싶었네요. 저랑 남편은 싸늘하게 서로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가 알기로 그 경기도는 거의 버려진 땅이었거든요. 물론 평수가 되게 큰데 거기가 계속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들었어요. 거기를 우리 주겠다는 거죠. 30억짜리 강남 아파트는 형님네 주고요. 아픈 와중에도 장남에 대한 시어머니의 극진함은 정말 대단하다 싶었네요. 저희는 그냥 받아들이자 했어요. 어차피 시댁 재산에 크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고 살았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형님은 바로 검은 옷을 벗고 일상복을 입더니 저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 집 가풍으로 보면 원래 모든 유산은 장남건데 그 땅은 안 건들게.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애썼어. 저는 쳐다도 안 보고 돌아섰어요. 이제 시어머니도 없는데 저런 재수없는 여자랑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주가 지나고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받은 땅을 확인하러 가야 한다고요. 한숨이 푹 나왔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하고 농담으로 거기다가 과일 농장이라도 만들까 아니면 닭이라도 키워서 친환경 유정란이라도 먹을까 그런 말을 했었네요.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서 갈 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도 안 받고 그냥 길을 나섰어요. 계속 전화며 문자가 오길래 도착할 즈음에 문자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동서, 그 땅 거기가 진짜 지금 땡땡 고급 빌라 들어선 데 맞아? 진짜야? 연예인들 많이 산다는 거기 맞냐고? 저는 이 인간이 또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나한테 이러나 싶어 답도 안 했네요.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서 저희 땅이 있다는 곳을 갔는데 맙소사 허허 벌판이라던 곳에 커다란 쇼핑몰이 있고 인근에 주상복합 건물도 있고 그 옆으로 정말 고급 빌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 쇼핑몰 지을 때 시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부랴부랴 건축회사 섭외하셔서 빌라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저기에 교수나 연예인 이런 사람들 많이 사는데요. 저기 빌라 보이시죠? 저거는 분양 안 주고 다 세예요. 저거 온전히 다 받으시는 거고요. 저기 분양 주고서 받았던 돈 든 통장이 이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 손에 받아든 통장의 돈을 보니 이거는 30억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 꿈만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방금 변호사한테 들었던 얘기를 해줬어요. 여사님께서 자기 장례 치를 때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땅 개발됐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고요. 어디라고도 말 안 해서 자식들도 그냥 경기도에 버려진 땅 있는 정도로만 안다고요. 그제야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얼마나 우리한테 마음을 쓰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짐을 정리하면서 삐뚤빼뚤하게 쓰신 일기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저와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말들로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도 후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단 한 번 제대로 찾아오지 않는 장남 부부를 보고 자기가 건강할 때는 그렇게 입속에 혀처럼 굴던 형님이 전화조차 안 하는 걸 보고 많은 걸 느끼셨나 보더라고요. 야, 우리 집은 원래 모든 상속을 장남이 받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거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형, 이거 엄마 유언대로 다 집행한 거니까 해볼 테면 해봐. 여기 변호사님 되게 유능한 분이더라. 변호사 섭외해서 소송을 걸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 나도 형이 받은 강남 아파트 반으로 나누는 거 소송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요즘 세상에 장남이 다 받는 그런 게 어딨어? 원래대로라면 다 반반 아니겠어?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세게 나가자 그 이후로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형님은 그 후로 자꾸 전화하고 문자로 갑자기 저한테 살갑게 굴며 자주 만나자는 둥 자기랑 여행을 가자는 둥 헛소리를 하길래 그냥 다 차단해버렸어요. 저희는 지금도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 그냥 살고 있네요. 제 인생에 이런 큰 돈은 처음이라 얼떨떨한데요. 우리 애 잘 키우는데도 쓰고 남편 퇴직 후를 생각해서 알뜰하고 소중하게 쓸 생각이에요. 저도 브런치 카페를 해보고 싶은데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사업성이나 수입은 어떻게 될지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보고서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이에요. 막판에 시어머님 덕에 형님 코를 납작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속이 다 시원해요. 이래서 사람은 다 자기 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말이 있나 봐요.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사람을 겉모습이나 지위로 따지지 않고 진심으로 대할 생각이에요. 제가 끝까지 시어머니한테 예의를 지켰던 것처럼요. 아, 물론 형님 내외한테는 그닥 잘하고 싶지 않네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안 만나는 게 상책이더라고요. 남편도 그래도 가족이고 형제니까 잘 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저희한테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는 걸 알자마자 자기한테 내놓으라는 것에 완전히 질렸대요. 저도 형님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 바꾸는 것도 불쾌하고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러겠어요.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 제사 다 우리가 모시고 웬만하면 안 보고 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